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기업이 잇따라 감원에 나서면서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7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는 올 들어 10월까지 12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다우지수가 2.05% 오른 8,591.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 악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한 주가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업체가 정부에 최대 38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CEO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25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에 이어 경기 부양 법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병원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이 거부 액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포상금은 건당 5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요즘 들어서 경기 한파를 맞고 있지요. 일자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자리가 과연 보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과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한 저명한 경제지가 요즘 같은 구조조정 한파에서 내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살펴보니까요, 재밌습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눈에 띄게 일하기, 그리고 새로운 일에 절대 모험하지 않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 그리고 회사 밖의 인력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기, 이거 나중에 이직할 때를 염두에 둔 거겠죠. 그리고 끝으로 송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등을 꼽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늘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또 종류수를 늘려서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증시 시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은 악재 속에서도 그래도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젯밤 미국 증시가 호재와 악재 속에서 싸우다가 호재가 이긴 것 같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많았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고용 상황, 그다음에 경기 침체 상황으로 미국 경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죠.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한 100포인트 이상, 한 150포인트 이상 내렸다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들어서 다시 또 하락하다가 강세, 장 마감 전에 한 200포인트까지 갔다가 17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히 다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2% 가까이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우선 호재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추수감사절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합니다. 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매출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사이버 업체들의 온라인 매출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베이, 미국의 온라인 대표 업체 이베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마트의 온라인 부분이 온라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등했습니다.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전월에 비해서 한 1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주택에 대한 재신청 건수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택 경기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희망을 주면서 금융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유 재고가 급감을 했는데요.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유가가 장중에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소폭 약세로 0.4%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유가는 어쨌든 원유의 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미국 증시를 장중에 출렁거렸습니다만은 장 마감 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가 요즘 들어서 최저치 한 46달러대까지 내려갔던 유가가 다시금 살짝 또 오름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것마다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경기 지표 실적 악화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당연히 좋지 않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차트에 보신 대로
어제 장중에 다우지수가 장중에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등락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내렸다가 또 오후에 또 한번 내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이유들은 이제 지표가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어제 지표가 세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그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하는 11월의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에 44에서 37로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이제 공급관리자협회가 97년 이후에 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97년 이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해서 37.3으로 50m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고 고용이 안 좋다는 뜻인데요. 37로 나타나서 사상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DP가 발표하는 11월의 민간 고용도 2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7년 내 최대폭으로 하락을 한 거고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35만 명이 감소를 해서 25년 내 최대 감소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고용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그 반도체 그 통신 부분에 통신기기 부분에 리서치 인 모션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 통신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리서치 인 모션이 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장중에 하락을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되면 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실적도 그렇지만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좋지 않은 점인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어제 그 일본 증시가 약 1.8%, 약 2% 가까이 올랐고요. 중국 증시가 한 4% 가까이 큰 폭으로 올라졌습니다.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2% 오른 배경에는 역시 이제 할인 소매 업체들이 매출이 지금 예상 밖으로 강세로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의료업체, 패스트 리테일링이 한 10% 올랐고, 편의점,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한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중에 이러한 그 실적 호전 소식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졌고요. 중국 증시는 3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글로벌 증시 쪽에서는 사야 되느냐, 이 바닥이냐,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가 더 그 장기간 아니면 하락이 더 깊어질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경우에 워렌 버핏도 지금 그 경기 침체라든지 주가 하락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박인 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있는 거지 이 최저가로 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언급을 하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미국 경제라든지 그 글로벌 경제가 4분기에 지금 거의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고 내년 1분기는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그 희망감이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글로벌 리세션이 지금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방향도 역시 이러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상황과 그리고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연구소의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와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일 시황은 약 보합 정도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때문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개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 이후로는 변동성 없는 장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0포인트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3,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출회 부분만 마찬가지로 한 1,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정도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다시금 이제 매도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1,400억대가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상승 때문에 이제 시가 부분 높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비했을 때는 좀 약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전일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전전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네. 3% 정도로. 그래서 대만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어제 글로벌 증시에 비교해서는 좀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어떤 키 맞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부분하고 프로그램 매도 출회로 인해서 수급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한 2,5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요즘 슈퍼 맥이라고 할 만큼 그 개인들의 선물 플레이가 굉장히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이 출회되면서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장중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정부의 저축은행의 PF 채권을 자금 투입해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장 후반 부분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중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보이는 종목들을 보였었는데 그 눈여겨 보이는 종목 중에서는 대우건설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현대미포조선, 현대해상, 그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일단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국인 5일 동안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은 매주 나오는 겁니다만은 LG텔레콤이 눈여겨 보이는 모습 보였었고요.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보험업종 중에서는 재보험업종인 코리안리가 눈여겨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 대우건설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대한해운 등등 그동안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 건설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조선 그리고 해운 업종들이 그나마 좀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앞으로 활약하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직원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그런 회사이니만큼 우량주로 상당히 압축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군요. 자, 그렇다면 그 밖에도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특징 관련 종목들은 은행 관련 종목 업종들이 한 6% 정도 올랐다는 게 특징적인 업종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해외 수주가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인도의 에틸렌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에 있는 가스 전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09년도 성장성이라든가 수익 부분이 증가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시즌 놔두고 있고 4, 4분기 성수기 또한 그 아이온이라는 신작 게임들의 베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나타내면서 네. 정부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 소식 부분도 덧붙여가지고 네. 게임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일샌드 부분에 원유가 추출이 됐다는 성공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일샌드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기술산업이고요. 나머지 하이셀이라든가 AMI라든가 한국오발 같은 종목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플랜트 전문 건설 업체로서 아직까지도 이제 오일머니의 그 힘에 대한 그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엔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한 3천억 원이 넘는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 그리고 아이온 같은 경우에 신작으로서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는 그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샌드 원유 추출 관련해서는 워낙 그 추출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는 그 어떤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결국은 이제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도라든가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수급 부분이 좀 약화됐던 부분이 전체적인 장 흐름을 반등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오늘 그 장세를 보는 데 있어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침체에 관련된 리세션의 공포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그 시장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 정책 부분들이 같이 대립을 보이면서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 악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의 PF 부실 대책, 그다음에 그 한은에서 지중금 관련돼서 이자 지급하는 부분들이 오늘 은행주라든가 저축은행주들, 금융주들 관심된 부분과 그다음에 건설업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외부 변수에 따라서 그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장세라기보다는 결국은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주 후반에는 미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초반에는 빅3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금통위 금리 인하 부분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를 또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생각을 전제로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의 꼬임 현상이 어떻게 풀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수급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제 외국인들의 현물의 순매도 부분은 1,400억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에 반해서 선물 옵션은 이제 순매수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 부분 때문에 천선이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천선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어제 그 호전을 보였던 은행, 증권, 건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종목들의 선전도 눈여겨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지난 그 11월 말 부분에 갭 상승을 보이면서 돌파 갭이 만들어졌던 시점이 그저께 미국 시장의 그 폭락으로 인해서 일단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상승 국면을 길을 꺾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이 메꿔지는 부분이 1050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0선에 일단 회복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긴 흐름에 호흡을 놓고 본다면은 1998년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추세선 국면에 지지 국면에 3개월 동안 지지 국면을 확인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선행스팽 부분의 구름대 하단 부분도 있지만은 3개월 동안의 지지 국면을 한번 만들어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다음 주 이제 영업일수로 따진다면 이제 한 5일 6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슈퍼맥이라든가 뭐 요즘 계속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만큼 선물 옵션에 관련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만 계약 이상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차익 잔고가 7조 이상 됩니다만은 개인들의 선물 플레이에 의해서 장중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장중의 어떤 대응 자체에 짧게 매매를 하신다면은 개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장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 관한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일수록 아무래도 우량 기업의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관심을 집중을 시켜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첫 번째는 차트 모양이 너무 예뻐서 뽑아왔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아무래도 그 유가라든가 환율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또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환율이 좀 안정적인 1,400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가 부분도 지금 현재 7월 고점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1월 17일부터 해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미주를 관련된 장거리 노선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성 부분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화물 부분의 수송 단가 부분도 높게 유지가 돼서 향후 실적 개선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인천공항 자체가 이제 동부아시아 쪽의 허브 공항으로서 환물 부분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대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예,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분 부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60분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60분 차트상의 기준선 구간 또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한 37,7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37,700원 가격대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일단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33,000원대 가격인데 이 33,000원대 가격을 깨고 내려갔다면 추세 국면에서 또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가는 이 33,000원대 가격에서 반등을 줬던 자리가 39,000원인데요. 올라온 만큼 올라가 준다면은 단기적인 고점 자리는 45,000원대에서 1차적인 저항국을 만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을 제시하고요. 하지만 레포트상이라든가 다른 애널들이 제시하는 목표가는 한 55,000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니까 중장기적으로 종목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5만 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준비하신 그 기업 내용은 이제 두산중공업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관련 종목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일머니에 따른 중동 지역의 수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수 부분보다는 해외 수주 물량이 한 70% 이상 되고 있고요. 그 70% 중에서도 한 50% 이상은 중동 지역에 몰려 있는 만큼 수주 부분이라든가 매출 부분이 10%대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사우디의 이제 사목불 관련된 컨소시엄에서 사목불이지만은 두산중공업에서는 한 2억 불 정도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의 최대 규모의 2억 3투압 방식의 담수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에 한 24만 톤, 하루에 6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 정도의 플랜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담수 플랜트 부분의 성장 동력 부분도 앞으로도 작용할 전망이 있어서 어떤 실적 부분에도 굉장히 큰 전망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해수에서 담수로 만들어낸다는 그 기술 자체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일봉상의 흐름에 봤을 때 이 전환선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가 58,000원대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8,000원대 가격의 주봉상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구름대 구간, 스낵스팬 부분의 저점 구간이 58,000원대인데 이 구간에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낵스팬 후반부 부분이 지지 국면으로 확인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58,000원대 매수가를 선정해 두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52,000원대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고점 형성 이후로 계속 저항 구간을 만났던 자리인데요. 이 8만 원대 가격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애널들의 분석 부분에서는 한 10만 원대 가격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 두 우량 기업에 관한 그 정보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에 계시는 심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58분 1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궁금한데요. 자, 화면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종목 짚어보면 현재 삼성전자가 1.36%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가 플러스 4.73,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이 4% 가까운 상승세, KB금융도 역시 3.58, 그리고 두산중공업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종목인데요. 3.45%의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 보입니다. 자, 그 밖에도 SKC가 현재 플러스 4.43이고요. SK케미칼도 역시 플러스 2.7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고려제강, 한일시멘트, 그리고 대웅제약, SK텔레콤 등등 소수의 종목만이 현재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 한 10%가 하락세, 90%가 상승세로 출발할 듯이 보이고요. 코스닥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SK브로드밴드가 1%, 태웅이 플러스 2.71, 메가스터디가 플러스 2.90% 상승입니다. 동성만이 현재 마이너스 0.19%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동제약이 마이너스 3.41, 인탑스가 마이너스 2.9,
퍼센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SSCP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 등등이 3에서 약 6%대 상승세, 그리고 4%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소디프 신소재, 성광밴드, 그리고 현진 소재와 평산 포스테이터 등등이 3%에서 4%대 정도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9시가 넘어서면서 우리 장의 출발 상황이 이제 막 모니터에 뜨기 시작하는데요. 자, 출발 대장 시초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1%가 넘는 상승이고요. 포스코가 플러스 3.94, 신한지주가 플러스 3.63, KB금융이 플러스 3.58.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3.28, LG디스플레이가 플러스 2.63이고요. 자, SKC가 플러스 3.69, SK케미칼이 플러스 3%, LG상사가 플러스 3%입니다. 화학 관련주와 자원개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즘 들어서 음식료주가 약간 약세를 띠고 있죠. 빙그레가 마이너스 2.12, 고려제강이 마이너스 1.82, 한일시멘트가 마이너스 1.52로 건설 관련주, 건자재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LG패션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 2.79%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상승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플러스 1.17, 태용이 플러스 1.86, 메가스터디가 플러스 2.46%입니다. 동서 역시 음식료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마이너스 0.19%이고요. 셀트리온이 플러스 1.47, 키움증권 플러스 2.26, 상승폭이 큰 종목들을 보자면 성광밴드가 플러스 4.38, 3%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태광과 평산, 포스데이터, 현진소재 등등입니다. 그 밖에 디지텍 시스템이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소디프 신소재도 역시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미 증시가 지난 월요일 급락을 딛고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보면 유통업체의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주 모기지 신청자 수가 112%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소매, 주택, 그리고 반도체, 금융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가 반응한 지표들이 단기 지표들이고, 그리고 모기지의 경우 금리 하락으로 신규 신청보다는 리파이낸싱 부분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표의 호전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작은 호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54%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2.05%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대형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 기계, 그리고 운수, 장비, 건설, 그리고 증권이나 은행 같은 대형 업종들이 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양시장이 약 1.5에서 2%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금주의 가장 큰 테마는 여전히 미 자동차 빅3의 구제안과 그리고 국내 저축은행 PF 대출 매입 등 구조조정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빅3에 대한 자구안 제출과 금일 있을 청문회 증언이 이어지면서 지원에 대한 기대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업종의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공공기관인 캠코가 부실 PF 대출의 일부 매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 자동차 빅3의 경우 지원이 있더라도 무역 마찰과 회생의 본질에 대한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축은행에 있어서도 선제적 부실 정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구조조정을 도리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등이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제 해소라고 보기는 다소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 정책 기대감의 유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서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시장에서는 그 업종별로는 그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전일 그 중국 증시의 반등이 하락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운수 장비나 그 철강 금속 같은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맡긴 지급 준비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어제 오후 긴급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지급준비금의 총 5천억 원 규모 이자를 지급하는 지준불이제를 21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상호저축은행에 1조 3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이 매입 대상입니다.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기는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 만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은행장 등 금융회사 임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난을 이기기 위해선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방만한 경영을 접고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6개월간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이 3.19%에 그쳐 국회가 놀고 먹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상임위는 전체 16곳 중 5곳이었으며 2건 이하의 상임위는 무려 12개에 달했습니다.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는 셈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새 일자리가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3.3% 성장한다면 취업자가 10만 명이 늘겠지만 2%대에 머물면 고용이 거의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 사태와 같은 극심한 취업 대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중동 산유국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오일머니 의존하던 중동 국가들이 결국 전 세계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이중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균 유가 50달러 기록 시엔 걸프국의 GDP는 25%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년 정부정책자금 신청 받은 결과 운전자금 수요가 66%를 차지해 지난해 21%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외면받은 기업들이 대거 정책자금에 몰린 겁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를 앞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이사철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매매가는 물론 전세값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주 물량이 몰린 용인과 수원에서는 투매 현상까지 벌어질 조짐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은행이 은행이 맡기는 그 지급준비금에도 이자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지급준비금 제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자, 이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돈입니다. 한국은행이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중은행도 고객들이 맡기는 돈을 그냥 무작정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돈을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바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맡겨놓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지급 여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긴급금융통합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이 은행의 여신여력 확충 지원을 위해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이 예치한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총 5천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지준부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시중은행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이 한국은행에 맡겨놓은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요,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옛날에는 계속 있었다가요, 네. 86년 이후에 폐기된 정책입니다. 이번에 그러다가 21년 만에 부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 금융 불안으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이 BIS 비율 이런 것들이 크게 악화가 되면서 이 지급준 비율의 약 한 연 2.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직접 이게 현금을 쥐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즉각적으로 은행 수지가 개선되고 여신여력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준부리, 그 주전부리하고 좀 말이 좀 어감이 비슷하긴 전혀 한데, 다른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급준비금에 이제 이자를 얹어준다, 부리, 그런 뜻이 되겠죠. 좀 어려운 말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갈수록 그 악화되어가는 은행의 수익성을 나름대로 좀 개선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투영된 그런 정책인 듯 싶은데, 자,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은행 수지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튀어지고 좀 좋아지는데, 상황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궁여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전에 폐기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그만큼 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말이 21년이라고 하는데요. 21년 전, 즉 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요. 그때는 사실 금융이라는 게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관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1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 은행이 민간의 영역으로 돌아온 마당에 이런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으로서는 아까 밝혔듯이 은행권의 이제 수익력과 여신여력에 조금이나마 좀 숨통을 틔워주고 궁극적으로는 좀 BIS 비율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보관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융위기가 악화되면서 지난 10월 달에 전격적으로 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요, 사실상 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은행 손에 현금을 딱 쥐어주는 셈이니까요. 애초에는 이 지급준비율 자체를 좀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서는 검토를 했지만은요, 그럴 경우 이제 은행들이 이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유 자금을 그대로 한국은행에 맡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시중의 유동성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한마디로 은행에 배만 불려주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좀 뭐 궁여지책이다, 꼼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도요, 또 한편으로서는 선제적 대응이다, 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서 좀 궁여지책이지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이런 판단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제도 자체 그 투영된 그 정책 의지는 참 좋긴 합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실효성에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달려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5년 만에 저축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규모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군요. 네, 규모가 뭐 생각보다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올해 내내 사실은 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이 프로젝트 PF의 부실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융위기의 뇌관이다, 뭐 한국판 서프라임 모기지의 사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를 통해서 총 1조 3천억 원어치의 저축은행 PF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요, 또 채권의 연체기간 폐지 등 이른바 PF의 워크아웃 요건도 좀 완화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PF 대출에 대한 배손 충당금의 적립시한을 한 1년 정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이 양해각서 MOU를 받겠다, 이렇게도 소식이 좀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시절이 어려워지니까 저희가 참 믿고 싶었던 단어인데, 이 공적자금이란 단어 다시 또 현실화되는 모양새고요. 이 국채기관이 이제 은행 부실 채권을 대규모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이 2003년 이제 카드채 사태, 그때 이후로 사실상 5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실 PF 문제는 이제 시중은행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 그리고 건설업계까지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서 이 업계 어떤 구조 조정이나 어떤 기업들의 퇴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게
이런 식으로 공적 자금이 이렇게 투입된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의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책임을 기업주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져야 되는가?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항상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그 논란은 언제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이제 앞에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저축은행이 이 PF 대출 부실화 우려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리 경제의 좀 금융위기의 내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PF 부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전국에 약 한 88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정상적인 사업장은 약 한 440여 개 곳에 불과하고 주의가 기울여지는 곳이 한 263곳, 또 악화 우려가 되는 곳이 한 190여 곳이 됩니다. 한마디로 반은 정상적이고 반은 부실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만 봐도 이 주의와 악화 우려를 합하면은 약 한 5조 4천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PF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금융당국은 단순히 부실 채권을 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좀 체결해가지고 이른바 구조조정을 좀 추진하는 방침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저축은행을 더 이상 바라볼 수는 없다. 관치금융으로 직접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선 자금의 지금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도를 감안을 하면은 과연 이 지금까지 나온 부실이 전부인가부터가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뭐 5조 4천억 원은 지금까지의 부실이고요. 이게 앞으로도 얼마나 커질지는 정말 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금융당국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부실은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서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국 당국자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부실 채권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 캠코의 증자를 통해서라도 이 좀 채권을 사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상 정부로서도 뭐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있질 않지만 어느 정도 이 부실이 더욱더 악화되고 커질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 방금 전에 지적을 좀 잘해주셨다시피 이번 대책이 과연 정부가 저축은행 자구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서 사실상 이 저축은행이 약간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그냥 떠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과거 뭐 IMF 때도 그렇고요. 카드채 사태 때도 그렇고 이 공적 자금이 투입할 때마다 나오는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인데요. 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기업을 살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좀 기업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로서는 뭐 MOU 체결 수준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필요하면은 개입의 강도를 더욱더 높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만요. 이렇게까지 좀 부실에 빠지도록 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민간이건 관료사회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근로자들의 전환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이게 상당히 건드리기 좀 힘든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지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빅3의 파산 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동차 산업의 침체가 우리 경제에도 이제 정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현대차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생산성 제고의 최대 과제인 이 생산직 전환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울산 현대차 공장이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공장 소속 근로자를 2공장에 배치해서 즉 산타페 만들던 근로자를 뭐 아반떼 만들도록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뭐 큰일이냐라고 말하겠지만요. 뭐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독 이 현대차에서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이 같은 전환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요. 사실상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차의 지금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결국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소형차 생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 노조 측과 전환 배치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지금 현실을 또 살펴보면요. 방금 전에 밝혔다시피 뭐 산타페나 베라크루즈 이른바 SUV를 만드는 자동차 같은
공장 같은 경우는 정상 조업도 줄어들어서 교육으로 좀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아반떼나 아이서티 같은 이 소형차를 생산하는 라인은 잔업에 특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노동자를 이쪽에 있는 노동자를 이쪽으로 좀 옮겨옴으로써 좀 뭔가 고용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방향. 사실은 탄력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기업으로서는 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노조에서도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의지도 밑에서 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정상적인 기업에서 그 인력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기업의 어떤 고유 경영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그것 자체가 좀 힘든 이런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자, 그에 대한 고민도 한번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을 만큼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국채 만기일이 다가온다면서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예. 3월 위기설이다 계속되는 우리 경제에 관한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설들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때 이제 국채 만기가 다가와서 외국인이 한꺼번에 이 채권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자금을 빼갈 경우에 우리나라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제2의 이른바 9월 위기설의 실체 아니었습니까? 특히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등 이렇게 일부 외신이 굉장히 이 문제를 좀 악의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9월 위기설이 설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또 우리 경제에 미친 상처는 참 컸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불거지는 것이 바로 3월 위기설입니다. 이 실물 경제 부실화가 현실화되고 또 내년 3월이 이제 결산인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가 본격화되면은 이 내년 3월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게 바로 3월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이 주요 인사들도 지금 속속 경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즘 최근 이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재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조금은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요. 내년 3월에 대졸 실업자가 쏟아지고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계속되면 이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약간은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을 청와대에서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죠. 죄송합니다. 이 부총리 퇴임 이후로 처음으로 가진 최근에 공개 강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향후 두세 달이 중요하다. 이 정책을 실기하고 잘못하면은 경제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기가 실제로 오느냐가 문제인데요. 정부로서는 일단 좀 급한 불은 끄는 모습입니다. 지금으로서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모두 현실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나친 가정이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미 1년 만기 도래분을 더한 이 유동외채가 전체 외환 보유고 대비 약 86%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유동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약 한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회사의 기업의 부실 문제가 더욱더 불거질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달 들어서만 외환 보유고가 약 117억 달러나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2,005억 달러죠. 2,000억 달러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현명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위기 상황일수록 그 리더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끌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국가 경제의 리더는 이제 정부 정책 당국이니만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잘 잡아서 적절한 속도로 이끌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은 개장 시초가와 별반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2%대 정도의 상승이고요. 환율은 8원 80전 내린 1,460원 20전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업과 이제 일자리 감소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듯 싶습니다.
이제 내년 2월이면은 굉장히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또 수가 늘어날 텐데요. 이제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사실 그동안 청년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일자리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 자체가 무너지고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나마도 이제 갈 곳이 더 줄어든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더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젊은이들의 패기를 잃을 수 없겠죠. 아무리 어렵고 좀 좁은 문이라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패기만큼은 잃지 말기를 사회 선배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